메이지 유신은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인데요. 메이지 유신을 이해하는 것은 근대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서울대학교 동양사학과에서 일본 근대사를 가르치고 있는 박훈이라고 합니다. 사무라이는 우리말로는 무사 혹은 무인이라고 하는 사람들인데요. 일본에서는 특이하게 중국이나 조선하고 다르게 한 12세기 정도부터 메이지 유신 때까지 이 무인 세력들이 집권을 했습니다. 책과 관련해서는 덕화가 시대가 우리 책의 이제 주요 배경이니까 그때 사무라이들은 그 이전 사무라이들하고 좀 다릅니다. 전쟁이 없었거든요. 어떻게 보면 난처한 입장이라고 할 수 있는데, 그래서 굉장히 도시화돼 있고 좀 세련돼 있는 약간 문인화된 사무라이, 무인의 정체성은 유지를 하고 있었죠. 메이지 유신은 사실 굉장히 놀랄만한 사건인데요. 왜냐하면 서유럽을 제외하고는 그런 류의 그 변혁이 없었거든요. 근대 일본에 초석을 놓았고 또 그 영향이 동아시아에 막 퍼졌고 그 영향이 미치면서 우리 조선은 식민지로 전락했고, 그렇기 때문에 메이지 유신을 이해하는 것은 근대 동아시아를 이해하는 출발점이다, 이렇게 볼 수 있고요. 일본을 알기 위해서는 현대 일본이 앞으로 어디로 갈 것이냐 하는 것을 판단하는 데서도 메이지 유신에 대한 탐구는 꼭 필요한 것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합니다. 우리가 고대 백제나 신라가 일본에 문물을 전해줬다라고 하는 건 한국사에서 많이 배우셨을 텐데, 그거랑 비슷하게 메이지 유신 이후에 일본이 서양 세력이랑 만나면서 만들었던 문화가 있잖아요. 동아시아에서 처음 만든 이제 근대 문화 같은 거죠. 그 중에서 이제 한자 문화권하고는 다른 맥락의 언어들이 들어왔기 때문에 메이지 시대 일본 지식인들이 이 전혀 다른 문화권의 용어들을 어떻게 번역할 것인가를 가지고 수십 년간 고민을 합니다. 그 과정에서 우리가 지금 자주 쓰고 있는, 특히 이 추상적인 개념일수록 그런 용어들이 많이 번역되고 그게 한국하고 중국으로 퍼지게 되는 거죠. 특히 우리는 식민지를 겪었기 때문에, 예를 들면 소사이어티라고 하는 게 들어왔을 때 이 동아시아 사람들은 소사이어티라는 개념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그거를 일본 사람들이 사회라고 번역해서 들어갔고, 컴퍼니, 회사, 법률, 디모크라시, 민주주의, 베이스볼, 야구, 필라소피, 철학, 헌법, 물리, 윤리 지금 우리가 쓰고 있는 대부분의 학술 용어, 정치 용어, 이런 것들은 그때 만들어진 용어입니다. 우리 한국 분들이 많이 궁금해하는 질문이고 뼈아픈 그런 장면이기도 한데, 사실은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당시에 전 세계에서 서유럽 말고 근대화에 성공한 건 일본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못나서 근대화를 못했다기보다는 우리가 너무 평범했던 거죠. 결국은 가장 중요한 거는 세계 지금 중심이 어디에 있느냐를 빨리 읽어내는 거. 우리 조선시대는 물론 청나라가 중심이었죠. 중국을 파트너십을 구성하면서 발전해 왔는데 그게 19세기 말에 극적으로 바뀌잖아요, 서양으로. 그랬을 때 일본은 세계 주요 세력의 흐름이 바뀐다는 것을 캐치하고 그쪽으로 얼른 방향타를 튼 거고요. 우리는 그게 너무 늦었죠. 너무 중국에 깊이 관계를 맺고 있었기 때문에 설마 중국 중심의 세계 질서가 흔들리랴 라고 하는 아니한 판단, 그게 제일 컸던 것 같고요. 하나만 더 고르자면은 정치적인 리더십의 부재. 일본의 경우는 나름대로의 정치적 리더십을 유지하면서 일본이라는 국가를 어디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과정을 겪었다면, 요 같은 시기에 우리의 조선은 아쉽게도 대원군, 명성황후, 고종 이런 분들이 주요 정치적 리더들이었는데 이 절체절명의 시기에 수십 년간 분열되어 있습니다. 크게 보면 이 두 가지 이유를 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4명의 최후의 사무라이들, 요시다 쇼인, 사카모토 료마, 사이고 다카모리, 오쿠보 토시미치, 이 4명 다
뭐 젊은이들이죠. 20대, 30대이고 또 다 일찍 죽었죠. 뭐 정상적인 죽음을 맞이하지 못한 그런 그만큼 격동의 시대였다는 거고요. 이 네 명은 그 짧지 않은 인생 동안에 일본이라고 하는 자기 공동체가 위기에 처했을 때 이걸 어떻게 극복하고 세계 조류에 맞는 새로운 국가를 만들어낼 것인가 하는 데에 예민한 촉수와 또 대담한 용기를 갖고서 그 일을 성취하는 데 매진했던 그런 사람들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시다 쇼인이라는 인물은 송화촌숙이라고 하는 걸 세워가지고 많은 그 메이지 유신의 리더들을 양성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고, 또 일본 사람들이 뭐 일본 정신 뭐 이런 거 할 때 제일 앞에 두는 그런 사람이고요. 지금은 사퇴했지만 아베 신조 수상이 가장 존경하는 인물로 꼽는 그런 사람입니다. 사카모토 료마는 새로운 일본에 나아갈 길은 무역과 해군 양성이다라고 하는 것을 일찌감치 간파한 사람이죠. 사무라이라는 건 사실 육지에서 싸우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바다하고는 인연이 없는 사람들인데, 뭐 영국이나 프랑스나 이런 나라들 보니까 바다에서 큰 증기선을 가지고 해군을 양성해서 무역으로 나라를 굴리는 그런 나라다 하는 것을 딱 예리하게 간파를 해서 아주 진취적인 사람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 사이고 다카모리는 뭐 도쿄에 여행하신 분들은 우에노 공원이라는 데 가보신 분이 있을 텐데, 거기 보면 이제 큰 동상이 있죠. 그만큼 일본 사람들에게 가장 인기가 있는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습니다. 메이지 유신이 사무라이가 일으켰지만 사무라이를 또 타도를 하거든요, 동시에. 그래서 그거를 사실은 사무라이의 자살이다 이런 표현을 하는 사람까지 있어요. 자기가 일으켰지만 그대로 자기 옛 모습을 유지해가지고는 일본이 망하게 생겼으니까 스스로 이제 자기 혁신을 한 거죠. 근데 이제 그때 쓰러져가는 그 사무라이들의 어떤 정서, 분노 이런 거를 동시에 대변했던 사람이 또 사이고 다카모리여서 그런 로man틱한 감정이 그 동상을 바라보는 아마 일본 사람들의 공통된 마음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고요. 오쿠보 도시미치는 인기가 별로 없습니다. 일을 제일 많이 한 사람이라서 경제 발전이라든가 뭐 일본 국가의 기본 틀을 만드는데 매우 열심히 했던 사람이고요. 또 사무라이가 새 시대의 주인이 돼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을 가장 강력하게 주장해서 사무라이 반란을 진압하는 선봉장에 서게 되고, 결국은 진압해놓고 그 사무라이 자녀 세력한테 암살당해서 죽죠. 그런 비운의 인물이기도 합니다. 또 한 사람 얘기하고 싶은 것은 우리 한국 독자들에게는 조금 이상하게 들릴지 모르겠지만 그 이토 히로부미라는 인물 있죠. 한국 통감으로 와서 우리 보호국화를 했고 1909년에 하얼빈에서 안중근 의사에게 암살당했던 그 사람, 저격당했던 그 사람인데, 오쿠보 도시미치가 암살돼서 죽고 나서는 그 바통을 이어받는 게 이토 히로부미입니다. 30년 가까운 시기 동안에 일본 정계의 뭐 큰 실력가고요. 또 오쿠보 도시미치의 그 노선을 그대로 이어받아 가지고 근대 일본을 성장시키는데 역할을 했던 그런 인물이 이토 히로부미인데, 워낙에 우리 반감이 강해서 좀 조심스럽게 다뤄야 할 인물이지만 언젠가는 한번 이 사람에 대해서도 책을 한 권 쓰고 싶다는 생각을 갖고 있습니다.